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인데, 이 이야기를 보고 야, 요석이 저거 트럼프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것이 수혜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이야기죠.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미션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미국은 예외다, 혹은 미국을 우선한다, 혹은 미국 고립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보면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입량을 보면요, 기름을 수입하다가 1차 오일 파동, 2차 오일 파동 하면서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언제까지 늘어났냐면요, 2010년대 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10년 중반에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전됐던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야, 기름 나 중동에 전쟁 나면 나 큰일 나, 안 돼, 기름값 올라가면 우리 손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수출하는 나라고, 설사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물론 개인들은 힘들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그냥 우리끼리 살게, 니네들 알아서 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자주 얘기하는 AI라는 기준입니다. 에너지와 AI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AI와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I를 하려면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전력이 2배에서 3배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트럼프조차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미국은 에너지가 많이 남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신재생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신재생 너무 싫어합니다. 일례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영국에서 내 골프장이 있거든? 그래서 골프를 탁 치고 탁 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그냥 막 풍력 돌아간다고 바람이 막 불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퍼팅도 맨날 실수. 나 진짜 풍력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풍력 되게 싫어해요. 태양광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쓰고 있는 정책 중에서 IRA,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의 내용들을 그냥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IRA 법안의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의 75%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나 싫어해 라고 얘기하지만 신재생을 막는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는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는 트럼프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해야지
라고 하는 의견들인 것 같아서 AI와 관련돼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전력망은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는데 트럼프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재생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세게 그렇게 정책을 쓰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원전을 해야 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다. 이 내용은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설명드릴 주제는 세금인데요. 자, 세금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현재 21%인데요. 이거를 18%로 낮추고 향후에는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법인세를 많이 낮추니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율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율이 10에서 37%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15에서 30%로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해요. 자, 부자들한테는 37%까지 세율이 있었는데 요거를 낮추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0%까지 세율이 매겨졌었는데 이걸 높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은 야, 그러면은 저소득층한테는 진짜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저소득층한테는 세율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어차피 돈 많이 벌지도 못하잖아. 세율 높여봐야 네가 내는 돈 얼마 없어. 그 돈 내가 챙겨줄게. 뭘로? 재정 적자를 우리가 쓸 거거든. 돈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세율 높여주는 걸로 그냥 걱정하지 마. 네 세금 별로 안 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거네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을 덜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정은 더 많이 쓰겠다? 그럼 돈은 더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연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연준 니네들이 야 물가를 잡고 그리고 고용도 안정시킨다고 한다면서 야, 네가 뭔데 그걸 다 할 수 있겠냐? 그냥 네 물가만 해라. 고용은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의 입지를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금리 빨리 낮춰라. 야, 너 금리 안 낮추면 파월 너 잘리고 싶어? 야, 금리 낮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겨요. 비싸지겠네, 그럼 물건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근데 금리 낮추라고?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하라고? 연준은 독립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나 모르겠고 어쨌든 관세 올려. 연준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 그냥 금리 빨리 내려. 지금 빨리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로 지금 월가에서 부각되는 것이 은행주인데요. 왜 은행주를 좋게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할 때 그 금리는요.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예요. 여기 있는 금리를 이렇게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낮추고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국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빠집니다. 국채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고요. 국채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금리가 올라갈까요?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금리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금리는 대출금리고요. 단기금리는 예금금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하고 이것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행이 좋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 썼던 볼커 룰이라는 규제가 있었어요. 이 볼커 룰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야, 니네 은행들이 진짜 이렇게 방만하게 야, 니네 고객한테 받은 돈을 니 맘대로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깨지고 그거 되냐? 그래서 막 시티은행 이런 데들 망하고 리만 브러더스 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하고 그거 다 안 되니까 이거 볼코룰로 딱 막어. 니네들이 무슨 야, 니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그런 볼코룰을
폐지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가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도 아마도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을 더 쓰게 되면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도 못 사주고 아무도 못 사준단 말이야. 사줄 사람이 미국 은행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최대 수혜는 은행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희가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실제로 많이 친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했는데 사실 보면 일론 머스크는 친환경,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랑 좀 친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이게 보니까 당선된 다음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한테는 불리하고 GM이나 포드에게 유리한 정책만 쓰다 보니까 나 삐졌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이 서장이랑, 밥도 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일론 머스크를 중요한 요직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AI는요, 과거의 그 혁명이죠. 소위 말하는 WWW라는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과는 차별화되게 AI 혁명은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AI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테슬라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최근에 인도량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 혹은 실적이 바닥을 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혹시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로 지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가 미국을 더 세게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자감의 배경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수출해, 유가 올라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도 AI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돼서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중국의 관세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연준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단기 금리는 낮출 것 같아서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은행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에 대한 소설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참 오늘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되면 이 회사들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냥 해본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이번 주말 동안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 두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여겨질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의 힘을 합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속보여로 잠깐 얘기했더니 야, 이거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 뭐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냥요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빅테크들, 소위 말하는 M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빅테크 팔고 러셀 2000 가자라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빅테크 팔고 러셀 2000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러셀 2000으로 가는 수급 때문에 빅테크가 빠질 정도가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빅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M7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대략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에 러셀 2000에 소속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3조 달러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러셀로 간다 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 갈 수 있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 20% 올라서 3.6조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3.6조 달러면은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러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바로 미국의 국채인데요. 특히나 장기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의 시가총액은 30조 달러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꽤 많은 돈이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빅테크의 주가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국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이 얼마나 샀는지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70빌리언 달러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중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중기채도 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4빌리언 달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단기 혹은 중기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 채권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2빌리언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샀을까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너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단기 2년만 빌려주고 10년 안으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20년 이상 빌려주는 건 이건 나는 못하겠다 라는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거둘 거다. 법인세도 낮춰주고 최고 세율도 낮춰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 낮아지는데 재정 지출은 계속 더 할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국채 발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미국 국채?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얘의 영향력, 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더 사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내전 혹은 내전에 준하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총에 맞고 이렇게 파이팅 하는 외치는 그 사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누가 옮겼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옮겼고요. 그리고 빌 에이크만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내 친구들이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면 진짜 욕할 텐데 난 그래도 트럼프 지지해. 이거 나 오래 생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옮겼고요. 그리고 건들락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메타도 이 3년 동안 잠궈놨던 트럼프의 계정을 풀어주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여론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좀 더 위협적이게 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합류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5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또 UBS에서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긴 했는데 목표가는 올렸어요. 얼마로 올렸냐면은 196불로 올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0불이라는 거 감안하면 팔아라,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UBS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UBS에서도 테슬라에서 전기차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밖에 안 된다라고 봤어요. 즉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AI 등등등, 에너지를 포함한 등등등, 로보택시 뭐 등등등의 가치가 이미 5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800빌리언 달러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어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AI에 투자는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매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AI 버블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UBS 입장에서는 숫자도 나오지 않는 AI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196불까지밖에 못 올릴 것 같은데 이미 200불이 넘었으니 난 매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UBS의 보고서가 저는 테슬라의 주주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실적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74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회사인데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전기차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AI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로보택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로보택시가 진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냐라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여기서 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금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규제 철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람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람도 없는 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쳐서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어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로보택시에서마저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잃는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에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사람이 일정 거리를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 비용은 크게 낮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보택시가 될 경우에 이 비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치의 증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쳐진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AI는 무엇을 걸고 하는 싸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WWW라고 하는 인터넷 혁명,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나왔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메타라는 회사들이 나왔죠.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M7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형성됐고 얘네들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조 달러나 됩니다. 17조 달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가치는요. 중국의 GDP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닷컴 버블이 됐든 모바일 혁명이 됐든 이런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의 크기는 한 17조 달러 정도 됐다라는 거고 이 가치는 사실은 국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AI는요? AI를 모두 갖는 기업의 가치는 혹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 정도 수준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50조 달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0조 달러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 혼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힘을 얻은 트럼프라면 이 조합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총격 사건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모르는 누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내전이나 혼란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 더 안전하게 저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그런 자산에다가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총격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뒷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AI라고 하는 사실상 전 세계를 걸고 하는 싸움 승자가 누가 되느냐도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그냥요를 통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다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은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스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블랙락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운용사에서도 대표가 나와가지고 레리 핑크가 나와서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내에서 경제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블랙락의 CEO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난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의 시가총액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금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 1.4조 달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데이 원이라고 하죠. 내가 취임하는 첫날 SEC의 수장인 게리 갠슬러를 해고해버리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립토의 성지가 되겠다라는 말로 크립토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크립토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국가로, 최고의 강대국으로,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타 미국 내에서 채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이 들고 있는데 이거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알겠어. 근데 그럼 달러는? 이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러는 비트코인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좋아하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꺼냈는데요. 다시 전략적인 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전략적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소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은 자원이 되겠죠. 어떤 자원도 하나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apability라고 되어 있어서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advantage라고 해서요, 이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대적인 이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즉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나 이점, 이런 것이 전략적 자산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제적 영향력인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경찰 역할도 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이나 이점을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이나 이점을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전략적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군사력이죠. 미국의 군사력, 특히나 핵과 같은, 핵 잠수함과 같은 군사력이 대표적인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같은 겁니다. AI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일 텐데 국제적인 영향력이나 전략 목표를 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력망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력망이 만약에 해킹당하거나 해가지고 정전이 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력망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자면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젠슨왕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인적 자원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또한 자원과 능력이나 이점,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있죠. AI라든지 그리드, 그리고 휴먼 캐피탈.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싶어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략적 자산. 과연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SPR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전략적인 페트롤리엄 리저브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전략 비축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략 비축유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1975년 당시에 미국에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오일 쇼크를 경험한 미국인들이 안 되겠다. 야, 우리 최소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의 90일치 정도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름을 들고 있어야지, 혹시라도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한 법안이 1975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지금도 텍사스 어느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금 동굴이 있대요. 그 소금 동굴이 우리나라 63빌딩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소금 빌딩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략 비축유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략 비축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긴급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기름을 들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가격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전략 비축률은요, 750만 배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50만 배럴까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략 비축류가 반토막 이상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미국은 더 이상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90일치의 수입 물량만큼의 전략 비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750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원유를 순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꼭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SPR, 전략 비축률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최근처럼 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략 비축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이 SPR이라는 개념은 많이 희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SPR이 아니고 SBR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개념이 될 텐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SBR이라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공화당에서 비트코인 여왕이라고 불리는 신디아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미국의 비트코인을 지금 21만 개 들고 있는데 우리 이거를 100만 개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배나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딱 한 가지 경우로만 제한을 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부채 상환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신시아라는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달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한 자산이 5년 후가 되면은 미국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의 시대는 끝났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오나 보다. SBR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반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장 전략적 자산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보자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죠? 자,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달러 패권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맞죠?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 주범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쌓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부채, 이것이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을 쌓는 것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5년 후에는 아마도 미국의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에서 50조 달러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이걸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중에 빚을 상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가져왔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달러의 패권을 21세기가 아니고 22세기 그 이후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종이돈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때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바꾸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여기가
비트코인 월드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롯데월드처럼 롯데월드에 들어갈 때 자유여행권을 뽑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래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월드로,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달러로 비트코인을 바꾸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달러를 이쪽으로 바꾸는 순간 얘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럼 안정적으로 내가 달러는 달러인데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으로 바꿔갔던 사람들이 언제든 달러로 바꿔달라고 해도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달러를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당연히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정적인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옐런 장관이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라든지 그리고 송금과 같은 다양한 결제 시스템, 금융 환경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이 선점한다면 크립토 캐피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크립토 캐피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트코인 날아가나요? 투더 문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전염 효과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처음엔 내가 비트코인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말 동안에 홍콩에서 입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도 빨리 전략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공화당에서 내놓은 안,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대로 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해리스가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해리스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빵 치고 나갔는데 내가 그냥 찬성을 하자니 얻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내가 반대하면은 잃을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해리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즉 이것은 잠에 푹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3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이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와 해리스,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혹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해리스를 뽑을 가능성이 커서 웬만큼 큰 차이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누굴 뽑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리스도 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라고 얘기하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트럼프를 뽑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할 오늘의 주제만큼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연준이 되겠는데, 이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을 보면요, 원래 40에서 50% 정도로 움직이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총격 사건을 전후로 해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반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총격 사건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퇴한 이후로는 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후보가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52%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70%를 찍었다가 최근에는 4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된다, 당선됐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가져왔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직 해리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급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트럼프만의 특유의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파월 쟤 하는 거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뭐 FOMC 회의할 때마다 다음 회의 때 알려주겠다고. 정말 안 돼. 제가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연준의 독립성? 그거 좀 낮춰. 내가 좀 더 영향력을 줄 거야. 내가 금리 결정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써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I'm ric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부자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나아. 제 파월 나보다 훨씬 가난한 애야. 나 진짜 부자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기가 찬 이야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스 교수님인데요. 전 재무부 장관이죠. 서머스 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ow bad idea.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바보 아니냐, 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머스는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겠죠. 해리스 후보는 저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연준의 독립성 지지한다는 게 대단한 뉴스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해리스가 얘기한 게 지금 쟤는 괜찮은 것 같다. 쟤는 제정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얘기한 거 나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라고 얘기하니까 벤스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원래 정치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상할 정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막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다가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할 것처럼 막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연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벤스가 얘기한 그런 연준이 정치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I'm rich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보면은 1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요, 첫 해에 연준 의원 4명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트럼프가 잠깐만, 알겠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만 보니까 연준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18년에는요
옐런 장관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파월로 교체를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진짜 트럼프가 상사면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요? 야, 너 연준 의장 시켜줄게 라고 한 다음에 야, 너 왜 금리를 안 올리냐? 야, 왜 금리를 계속 올리냐? 야, 왜 금리를 안 내리냐? 그러면서 그냥 닭달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던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또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I'm rich. 나 부자야. 내가 할게.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번에 만약에 2기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는 연준 의원 중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도대체 왜 연준의 독립성을 건들기 시작한 걸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곳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파워, 힘이 정말 세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까요?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BOJ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하더니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러면 나 미안한데 금리 인상, 나 이거 연필로 쓴 거라서 이거 지울게. 나 안 할게. 금리, 지웠어. 없어. 그랬지? 다 봤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BOJ에서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주가가 빠질 때 막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BOJ만인가요? BOE,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2022년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국에 있는 연기금이 망한다, 부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조용하게 그러면은 우리 좀 돈을 풀어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돈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SVB 은행이 터졌었죠. 처음에 SVB 은행이 문제가 됐을 때는 미국에서 21세기 세상에 은행이 망하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급하게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연준에서도 또 QE를 쓰려고 했다가 이거 연필로 쓰고 이거 지운 다음에 이름을 다시 바꿨죠. BTFP 뭐 이런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풀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최근에 BOJ도 그렇고요. BOE도 그렇고요. SVB 터졌을 때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앙은행들이 힘이 점점 세졌는데 사실 이 근간에 있었던 건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있었던 연준의 Q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메인스트리트에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를 돈을 푸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받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가 빠지면 사는 거야. 왜? 얘네들이 다 방어해 줄 거거든. 라는 식으로 힘이 너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주가 빠지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네. 그럼 제가 언제 할 수 있는지 내가 알기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I'm rich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걸고 넘어진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이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너무 뜨거워져서 100도씨를 넘어가거나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물가가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떤 구간이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얼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음입니다. 얼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구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준의 책무는 이 골디락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일로 가다가 일로 가서 얼음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얼음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 중에서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음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경기는 무조건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연준이 독립적으로 정치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트럼프에게 트럼프는 어차피 4년 혹은 이제 기껏 해봐야 8년이지만 우리는 50년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년을 가려면 물가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SVB은행, 그리고 BOE, 그리고 BOJ, 일본은행까지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그냥 덮는다라는 비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서 트럼프의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어떻게 FOMC 회의에다가 영향을 줄 건지 라는 문건을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월, 너네 저 회의하기 들어가기 전에 내 방으로 잠깐 들어와봐. 그래, 나랑 좀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 내 생각은 이래. 그럼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 임기에도 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야 되고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왜 네가 하는데 I'm rich 말고 다른 이유 가져와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트럼프가 돼서 정말로 자기가 연준 의원들 FOMC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 방 들어와서 얘기하고 가라는 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로 가려는 힘보다는 정치 영향을 받아서 일로 가려는 힘이 커지겠구나, 물가 못 잡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은 금융시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 구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양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요즘에 금값이잖아요. 금값이 왜 금값이 됐는지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부터 해서 금값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12년 정도에 금값이 막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처음으로 2,000불 정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다시 2,000불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요즘에는 2,670불 이렇게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진짜 말 그대로 금값인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 가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해보면은 글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면은 많이 오르려나? 언제 많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이 가진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그거는 배당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준다는 거야. 당연하죠. 금이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금덩이일 뿐인데 아무것도 안 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의 가격은요, 이것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와, 금 가격하고 진짜 똑같이 움직이네요. 2022년까지, 정확하게 2022년까지 금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물론 이게 역축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질금리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를 말하는데요. 명목금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다 예금해 놨더니 금리를 5% 줘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3%야. 그럼 남는 거 2%밖에 없잖아. 그게 실질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오르느냐 빠지느냐, 이게 역축이니까 내리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같이 움직여 왔다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까지요. 그럼 그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실질금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금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실질금리도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역축이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정답은 어디 있냐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부터 2022년까지, 정확하게 2022년까지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연평균적으로 사는 금의 양이 약 400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0톤 정도를 중앙은행에서 금을 산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400톤이었어요. 근데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났냐면은 1070톤, 1080톤, 그리고 올해도 이미 500톤 이상 2분기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톤 정도 사는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어디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냐라고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금을 안 샀습니다. 근데 그 왜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은행은 아니에요. 주범은 누구냐면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외환 보유고라는 걸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놨어요. 달러로 어디다가 좀 은행에다 넣어놨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쟁여놨던 달러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전쟁이 가지고 급해요. 지금 달러를 좀 빨리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국 정부가 주지 말라는데요? 스위프트만 그거 닫아버려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요? 못 빼요? 그럼 내가 그거 내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그때부터 에라 모르겠다, 금이라도 사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은행에서도 금 사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생각해보면 달러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그리고 이제 미국 미워, 미국 쟤네들 나 싫어하잖아,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금을 사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 좋아,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겠다는 거잖아,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진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어차피 올려주는 거잖아. 때 되면 올려주는 거, 그거 뭘 얘기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채 한도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 좀 올려줘. 조금, 또? 알았어. 좀 더. 이런 식으로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마다 아마 이제 미국의 부채는 닿는데 하면서 부채 한도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차도 어차피 부채 한도 올려줄 거니까 큰 의미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 달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게 되는데, 당시의 부채 한도가 얼마였냐면요. 정확하게 28.9조 달러였습니다. 자, 28.9조 달러라는 부채 한도가 있는데 목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늘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얼마까지 늘렸을까요? 그냥 좀 이거 부채 한도 얘기 당분간 안 나오게 좀 많이 좀 늘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늘렸습니다. 이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이때 부채 한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요, 31.4조로 늘렸습니다. 꽤 많이 늘었네요. 28.9에서 31.4니까, 자,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28.9에서 31.4로 거의 2.5조 달러나 늘었으니까, 한 번에 올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언제까지 이걸, 근데 또 언제까지 또 부채 한도 얘기해가지고 또 이야기 나올 수 없잖아. 근데 잠깐만, 다 내년에 대선 있구나. 이거 대선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채 한도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지? 그지? 우리 그래도 대승적으로 부채 한도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2025년 1월입니다. 그때는 좀 멀찌감치 잡아놓은 거죠. 멀찌감치 잡아놔서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잠깐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9월이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31.4조까지 늘어났으니까 괜찮겠지? 31.4조, 이거 2.5조, 언제 그렇게 많이 늘어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28.9조에서 31.4조로 많이 올렸어요. 2.5조나. 그럼 지금 현재 미국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35.4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제 30 아니지. 35.4조라는 거죠. 35.4조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 부채 한도 이야기를 나중에 연말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꺼낼까요? 좀 민망하긴 하다. 부채 한도 여기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벌써, 민망하긴 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없앨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이 쓰는 거를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거 보시겠죠? 자,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달러 어디까지 좀 망가지는 거야? 어디까지 망가져? 왜요? 그러니까, 총재님이, 야, 쟤네들 망가지는 것만큼 우리도 망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시진핑도 여기서 보고 있다가, 달러 어디까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저렇게 망가져? 야, 그럼 우리도 빨리 돈 풀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화폐의, 달러를 포함한 모든 화폐입니다. 달러를 포함한 모든 화폐의 디베이스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이 단어는 화폐의 하락이나 급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화폐의 타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금을 사다 보니까 이게 금값이 많이 올랐다, 노란 금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기후위기 이야기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가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부터 봤을 때 이번 추석은 정말 뜨거웠다. 가장 뜨거웠던 추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번 추석은 가장 시원했다라고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의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번 세기 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름이 아마도 170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170일이면 거의 절반이 여름이란 얘기고, 아마도 많은 날들을 열대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추석 연휴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온난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은 그만 팔고 전기차로 바꾸겠습니다. 이때는 내연기관 절대 못 팔아요. 자동차 회사들 잘 들어요. 그때까지 못 파니까 빨리 전기차 만들어서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날짜를 2050년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바꿀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 정부를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나가면, 내가 전기차에서 짱 먹으면 중국 애들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상황은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중국의 전기차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는 4천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2,500만 대라고 해요. 자,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죠? 1,500만 대네요. 이 1,500만 대가
밖으로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거 수출 하나도 안 하던 나라예요. 근데 1,500만 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은 일본과 독일이 수출하는 양을 합치면 1,000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도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세를 100%를 붙인다든지 유럽에서도 이거 관세 못 붙일 것 같은데 미안한데 막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일 정부에서는 안 그래도 폭스바겐이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전기차는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팔리고 그래서 공장 문 닫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폭스바겐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독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2050년까지 연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50년이라는 얘기가 제가 언젠가 논문에서 봤던 작년에 네이처라는 논문에서 봤던 그 숫자랑도 오버랩이 되는 게 있는데요. 네이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AMOC라고 해서요. 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서양이 있으면 적도가 있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대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근데 이 순환이 만약에 이게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2050년쯤 되면은 이거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순환이 멈추게 되면은 지구에 정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티핑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안대 과학에서도 소개했던 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AMOC가 이거 혹시 이거 멈춘 거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더 빨리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의 온도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아무도 과학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르게 기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초에 생각했던 2050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 그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로 바꾸자면 이거는 기후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에 적응하면 산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름에 170일이면 적응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북극에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우리 에어컨을 팔고 왔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기후 적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요. 기후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이주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내가 사는 땅보다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해수면에 있는 대도시들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여기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리조나 같은 미국의 내부 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잠깐만 우리 여기 땅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못 살겠는데? 잠깐 저 땅은 좋아 보인다. 저 땅 시원해 보인다. 저 땅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땅 따먹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사실은 기후 적응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제가 노란 금 이야기를 했어요.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지금 막 사재기를 하면서 금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를 보면 이거 달러도 그렇지만 이거 화폐 이거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상황을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블랙락에서 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제 생각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해놓은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블랙락에서 왜 비트코인을 좋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이 무려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아마 30분 정도는 걸리는 긴 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제가 무료로 공개해 놓겠습니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가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생각도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해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밤에 잠이 올 정도만 가지고 계세요. 그 이상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잠이 올 정도를 좀 오랫동안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요 앞으로도 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이 올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이런 상황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에 대한 장문의 글은 주말까지 무료로 열어놓을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후에는 미국 대선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들갑 떨지는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 금리 올라가고 난리던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 정부를 못 믿어서 그런 거다. 미국 국채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또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야 경기 침체 오니까 무조건 국채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야 미국 정부는 못 믿으니까 그냥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쯤에 답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에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채 한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부채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는요,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였냐면 21.9조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21.9조 달러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증하고 나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계속 올라갔는데 작년 6월 달쯤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국이 좀 찜찜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했던 그 이야기 2023년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였냐면 31.7조 달러였습니다. 31.7조 달러가 부채 한도였고 여기서 더 늘지 못하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주식도 좀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부채 한도 이야기 그만하고 유예하자 라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야기하지 말까 라고 하니까 20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 얘기하지 말자. 우리 유예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나니까 미국의 부채가 어디까지 늘었냐면요. 여기까지 늘었습니다. 무려 35.7조까지 늘었는데요.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야, 너 저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하루에 뭐 30분 이상 보면 되겠니? 그러면서 30분 동안만 보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35분, 40분 보는 거야. 엄마 40분만 보면 안 돼? 알았어. 그럼 40분까지는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40분까지 보다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니 방학인데 이런 거 한도 풀어주면 안 돼?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그러면 이때까지 방학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유튜브 보긴 보는데 너무 많이 보진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부채 한도라는 것이 미국에서 생겨났던 것은 1917년이었습니다. 1917년에 처음으로 부채 한도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채 한도는 총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30분만 봐라, 35분만 봐라, 40분만 봐라 라고 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78회 인상됐습니다. 78번이면 거의 뭐 매년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80번 가깝게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번 부채 한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유예한 경우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일단 이 얘기는 하지 마. 부채 한도 얘기하지 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채는 이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채 한도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부채 한도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는 부채 한도 밑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호주가 한번 우리도 부채 한도 같은 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했는데 금방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이거 안 할래요라고 얘기하면서 2013년에 호주는 있었던 부채 한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부채 한도라는 것 자체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부채 한도 문제는 분명히 2025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미국의 부채는 지금 GDP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당시에 2019년 당시에는요. 미국의 GDP도 22조 달러였기 때문에 부채와 GDP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 6월 달 수준으로 보면은 GDP가 많이 늘긴 했는데요.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GDP의 규모가 27조에 그치는 동안에 부채가 31.7조까지 올라가서 아이고 이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동안에는 GDP보다 부채가 더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부채가 더 많은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GDP가 28조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부채는 35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 근처에서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미국의 부채가 GDP로 나는 그 비중을 따지면은 아마 이제 100%를 훌쩍 넘은 상황이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미국 부채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써서 적자가 많이 나니? 라는 그런 재정 적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세금 걷는 것보다 더 쓰는 거죠. 이 재정 적자의 비율은 대략 한 6에서 7% 정도의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아마도 예상컨대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번에는 유예했던 부채 한도를 그냥 우리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금 미국 망했다. 혹은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부채 얘기할 때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돈 안 빌려줘 라는 이야기죠. 중국이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미국 국채 사면 안 돼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12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약 1.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이 줄어서 지금은 0.8조 달러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미국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요. 만기가 될 때마다 돈 갚어 나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숫자가 1.2조에서 0.8조로 줄었으니까 많이 준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세요. 0.8조 달러고요. 미국 국채의 규모는 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물론 레토릭으로 쓰긴 좋죠. 기사 쓰긴 좋죠. 이거 중국에서 이제 안 빌려줘서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긴 좋죠. 하지만 그 비중이 이미 많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건 어딜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준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코로나 위기 당시에 굉장히 많이 미국 국채를 사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3.4조라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했네. 중국이 이제 안 빌려주니까 망했네 라고 하기에는 이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8.5조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즉 계속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줄어들긴 하지만 일본은 안 줄고요. 영국은 늘었고요. 그리고 케이만 제도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미국 국채를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들맨이 있는데 그것은 연준입니다. 연준은 지금 현재 4.5조 달러라는 미국 정부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줄여나가고 있는 QT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양적 완화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연준은 지금 돈을 뺏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만 안 뺏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수급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것이 미국 재무부에서 어떻게 채권을 발행할 거예요. 발행 계획이라든지 세금 받은 거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만큼 단기로 빌리거나 장기로 빌리거나 혹은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덜 빌리거나 연준에다 맡겨놓은 TGA 항목에서 돈을 빼거나 줄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월요일 날과 수요일 날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힌트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채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이슈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미국 정부 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아요. 근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아는 사촌 중에서 누가 이제 어떤 청년인데 이 청년이 지금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제 빚을 낸 거죠.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이 어디 가가지고 빚 좀 탕감해 주세요. 나 못 갚아요. 배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자 이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쨌든 돈이 갚아지기 시작하니까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미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GDP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과잉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AI를 통한 성장을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나 몰라 배째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정부가 진짜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리스는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식 전날에도 이 그리스 때문에 막 주가가 빠져가지고 밤새 야근하면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정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그리스가 우리 GDP 대비 적자를 아마 12%가 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놀라웠던 이유는 당시의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럽에 들어왔잖아. 이거 이제 EU 아주 그냥 새롭게 유로화도 이제 처음 생겨났잖아. 각 국가들 이제 다 모범생이잖아. 야 이거 12% 하지 말고 우리 3% 이내로 막자. 우리 재정 적자를 그렇게 많이 쓰면 되겠니? 3% 이상 쓰는 사람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가 저 이거 12%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 플러스로 낮췄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정크 등급이라는 거죠. 정크 등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가지 마. 저 채권 투자하지 마. 쟤한테 돈 빌려주지 마. 쟤 망할 거야. 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는 지금 외부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IMF하고 EU에서 그리스에게 아이고 안 됐다. 나라도 돈을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1,100억 유로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리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2010년에 이렇게 나오고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고 구제금융을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요. 그리스 채권 금리가 몇 %까지 올라갔을까요? 우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제 4. 몇 %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4년에 그리스 정부의 국채의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무려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4%니까 비교가 안 되죠. 34%까지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그리스가 밖에 나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야 34% 내놔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사채업자 수준 아닌가요? 널 절대 못 믿겠다라는 수준 아닌가요? 이때가 진짜 망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리스의 상황을 보면 60bp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0bp 정도의 CDS가 되는데 당시의 CDS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요. 36,000 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60
10%까지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냥 망했네, 망했어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CDS는 50bp가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의 문제, 미국의 부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라가 망한 그런 그리스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용 등급과 관련돼서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미국 정부도 작년에 신용 등급이 강등됐죠.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딱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만, 누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다고? 그게 누구냐? 그게 어디야? 이리 와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보다 그럼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도 있어? 그 나라 어딘데? 그 나라 저기 뭐 우리나라 군사력 없으면 망하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신용 등급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개념도 되지만 얼마나 실력이 있냐, 영향력이 있냐,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군사력이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균형을 제발 잡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부채 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리스의 예시를 들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는 트럼프 2.0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 일기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먼저지, 미국이 먼저야. 그리고 make America를 great again 할 거야. 나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박정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요, 2.0 시대에는 요게 아니고 온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도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는요, 좀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해리스가 됐어도 어차피 미국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은 됐을 텐데,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온리, 미국만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들어. 내가 언제 니네들까지 신경 쓰냐. 우리 경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제 그냥 니네들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혹은 아메리카 온리 정책을 쓸 수 있고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원화가 크게 약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거의 1,400원 근처까지 왔는데요. 큰 폭의 원화 약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화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환율이 굉장히 크게 약세였는데 특히나 멕시코 페소화는 정말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원화가 1.5% 정도 약세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멕시코는 진짜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것이 결정되자마자 1.2%까지 하락하던 코스피는
그래도 좀 반등해가지고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화가 약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미국 금리가 상승했다. 4.4%까지 10년물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야, 미국 국채 안 사고 뭐하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한국은 금리 안 주잖아. 그 원화를 왜 들고 있어?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다시 원화 약세로 영향을 주고 원화 약세가 되면 코스피를 왜 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포함한 미국 부채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해서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2.0 시대가 됐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식 중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산 같은 주식을 들고 있다 이러면 좋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신재생을 들고 있었다가 에이 안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은지, 즉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것이 아마 관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가장 많이 매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간재로 수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 이거 물건을 만들려니까 중간에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뭐가 만드는데 어디니? 라고 보면 이게 결국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그 중간재로 만들어낸 중국의 물건에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이 중간재를 많이 만드는 한국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제조업 중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는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물건의 절반은 판다. 그러면 필요한 물건의 2배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보니까 80%가 중간재더라.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인 관세가 높아진다는 것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선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찍힌 사진을 보면은 트럼프와 일런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일런 머스크가 과연 AI, 미국의 AI 산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트럼프에게 요구할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AI를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AI를 통해서 나 미국 한번 제껴보겠다. 이런 시도를 가지고 AI 산업을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때려박아서 AI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AI에 때려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그 가만 놔둘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드를 썼었잖아요. 근데 카드 쓰기 전에 뭐 썼죠? 현금을 썼었죠. 현금을 쓰다가 야 카드 편하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썼는데 요즘엔 뭘 쓰나요? 페이를 쓰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카드 들고 다니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아 페이로 그냥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하시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금을 쓰다가 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 페이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요. 현금 대신에 재래식 무기라는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 카드에다가 항공모함 혹은 등등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적인 그런 군사 무기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AI로 바로 할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AI는 이렇고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노골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AI를 가야 되는 거예요. AI가 계속 가야 되는데 막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막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없어서 막히고요. 그리고 그리드가 부족해서 막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냐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반도체 일부, 그리드의 일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인데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부정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야,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 망한다고 했거든? 근데 2017년에 어땠는지 알아? 코스피 진짜 많이 올랐어.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이때 오른 건요. 왜 올랐냐면요. 빅테크들이 서버 투자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급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요. 자, 어쨌든 좋든 싫든 트럼프 2기가 열렸어요.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 온리가 될 거고 더 노골적이고 파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나왔던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트럼프 시대는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첩하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속보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더 긴장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호소 아카데미는 트럼프 2.0 시대가 오더라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영이입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 승리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까지 장악하는 레드 스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트럼프야? 레드 스윕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게리 겐슬러라는 분입니다. 이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SEC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그동안 SEC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증권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증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자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행사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게리 겐슬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언제요? 데이 1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 1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데이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바로 겐슬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제 겐슬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아마 지금 짐을 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의 임기는 2026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겐슬러가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는데 겐슬러를 자를 수는 없어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겐슬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왜 코인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겐슬러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그동안 크립토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안 돼. 야, 그건 하지 마. 그건 안 돼. 이거 증권이니까 내가 규제할 거야. 라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데이원에 잘라버린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트럼프 막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옐런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그냥 나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자마자 야 내가 첫날인데 재무장관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거고 옐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조만간 사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특히나 트럼프의 관세 이거 하면 이제 큰일 날 텐데 나 모르겠다 나 몰라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 조만간 옐런 장관도 이제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 5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을 트럼프가 자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파월은 늘 고민하겠죠. 와, 또 이번에 FOMC 회의할 때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제 막 궁시렁 하면서 이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분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각각이 갖는 의미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해고되거나 혹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많이 완화될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진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크립토 월드가 있습니다. 크립토 월드. 여기는 롯데월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롯데월드 같은 거죠. 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자유이용권을 사야 되죠. 자유이용권 살 때 뭐 줍니까? 원화를 주죠. 이 원화를 가지고 가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가서 자유이용권 막 사용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크립토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달러를 크립토 월드로 가져가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종이돈 가져가가지고 크립토 월드 가면은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뭔 종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인가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바꾸게 되면 좋긴 한데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이게 가치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환전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크립토 월드 안에서 있는 환전소예요. 환전소는 달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HS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HS1 코인을 1달러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이제 환전소예요. 그래서 달러를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코인을 주는데 이 코인을 롯데월드 가가지고 막 써요. 그래서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돈이 너무너무 쌓이는 거예요. 은행처럼.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수익률이 많이 나는데 어디다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테더라는 회사인데요. 이 테더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막 받았어요. 그리고 달러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투자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의 헝다라는 부동산 회사가 만든 채권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야, 이거 돈 내놔! 이런 뱅크런이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눈치를 챈 테더사에서 이렇게 받은 달러를 어딘가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옐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옐런 장관이 재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트럼프가 옐런 장관을 엄청나게 욕하면서 비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미국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아마 이제 조만간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1월 달까지는 부채 한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약속은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곧 2026년 1월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채 한도로 잡아놓은 게 31.4조인데요.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보니까 36조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겠죠. 야, 옐런, 너 도대체 이거를 뭐 한 거야? 이 돈으로. 너 누구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빌릴 거야? 너 이자는 낼 수 있어? 등등.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옐런 장관을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옐런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진짜 나 짜증나 죽겠네.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어쩔 수 없이 했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단기로 빌려가지고 막 돈 막고 메꾸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임 공방을 트럼프는 옐런에게, 옐런은 트럼프에게 막 서로 떠넘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즉 정부의 수장이 바뀌는 구간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빅베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네 책임이잖아,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다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36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가 어쨌든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부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테더라는 회사가 이렇게 달러를 받은 다음에 쓸데없는데 이상한 데 투자했다고 그랬죠? 헝다채권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하지 못하게 옐런 장관이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뭘 사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미국 국채에다가만 투자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에다가만 투자해라 테더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국 정부한테만 돈 빌려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돈들이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정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요, 대략 한 250조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이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미국 국채를 포함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물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갚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관세였어요. 트럼프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한다고? 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오지 라고 이야기하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껏해서 열심히 파월이랑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겨우 잡아놨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오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옐런 장관은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관세를 하잖아? 그럼 인플레이션 오지. 큰일 났네.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야. 니네 트럼프 찍지 마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언제 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물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언제, 얼만큼 부과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파월 의장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혹시 트럼프가 된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중요한 건 기대치거든요.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내일 저녁에 아마 FOMC 회의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1월 FOMC 회의에는 25bp 인하라는 것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뭐 확정이에요. 고민은 이게 아니죠. 12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12월에도 25bp 인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트럼프야? 그럼 관세해야겠네? 그럼 인플레이션 오겠네? 그럼 12월에 인하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12월이요? 트럼프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우호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은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잖아요. 그럼 순이익이 올라가죠. 그럼 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어 있죠? 트럼프가 모든 책임은 이전 정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연결돼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는 계속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다른 각도로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